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11월 27일 오늘 수요일 3부 문을 열겠습니다. 용산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해당 지역 부동산이 술렁이고 있답니다.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 와이파이에서는요. 진주 방화 살인 사건범 안인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범죄를 우리 사회에 막을 수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의견 주십시오. 방송 중에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보이는 라디오 혹은 YTN 실시간 라디오 이런 거 치시면요.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도 좀 관심이 많았는데 용산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 7조 원에 달하는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건설사들의 과당 경쟁이 화근이었는데요. 이 국토부와 서울시가 최근 진행된 이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 불법 소지가 많아서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고 조합의 입찰을 다시 진행하도록 권고한 겁니다. 국토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이 3개 건설사에 대해선 입찰 과정에서 법 위반 사안이 확인됐다라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여기 내용은 좀 복잡한데요. 사업비 또 이주비 무이자 지원, 분양가를 확정 보장하겠다, 임대주택은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이제 무리한 건설사들이 약속한 무려 20여 건이 넘는 현행법 위반 소지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만에 하나 검찰 수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그리고 유죄 판결이 확정받는다면 앞으로 이들 건설사들은 향후 2년간 이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입찰 참가 자격 자체가 제한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이게 사실 관련 법 중에 제일 중요한 법령인데, 이 법령을 위반한 게 한 20여 건 적발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재개발 사업 자체를 무산시킬 만한 요인이 될까요? 일단 그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은 당장 이제 내일로 예정된 건설 3사 합동 설명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국토부가 권고한 거기 때문에 이 설명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조합원 총회에서 실제로 시공사 3곳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할지 강행할지 여부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현대 GS 대림 이 3개 건설사 역시 조합의 결정을 지켜보면서 이에 따라 이제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이 재개발 조합은 재입찰과 3차, 2차까지 모두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조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단독으로 한 개 건설사가 사업을 진행할 건설사는 사실상 국내 전무하다라는 점 때문에 어렵사리 진행돼 왔던 사업이 다시 자초될 수 있다, 지연될 수 있다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워낙 이게 규모가 크기도 하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그렇고 조합도 그렇고 신중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요, 한국 GM 창원 공장이 끝내 무더기 해고 결정을 내렸다, 이런 소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GM 창원 공장이 비정규직 노동자 560여 명에게 해고 통보를 한 건데요. 한국GM 이 비정규직 직회는 25일이었습니다. 56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예고 통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회사 측이 내세운 이유는 생산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고가 어쩔 수 없다라는 설명인데요. 최근에 한국GM은 이 근무 체계를 주야간 2교대에서 상시 1교대로 변경했고요.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해고 절차에 착수한 건데요. 한국GM은 여론 부담 때문인지 이 도급 계약 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도급업체 소속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GM 이 비정규직 직회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길게는 20년 넘게 창원 공장에서 일해왔다.
라면서 해고 통보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이전에도 한국GM은 비정규직을 이제 무더기로 계약 해지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한국GM은 생산근무 체제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2009년에는 부평 공장에서 1000여 명을 해고했고요. 2015년 다들 아시다시피 군산공장 폐쇄 과정에서 11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G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무더기 해고를 계속해서 한다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기혼 여성 가운데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비중이 점차 줄고 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요인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기혼 여성 가운데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의 비중은 사상 최저 수준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5세부터 54세 사이의 경력 단절 여성은 169만 9천 명인데요. 지난해보다 14만 8천 명이 줄었습니다. 기혼 여성 가운데 경력 단절 여성 비중은 19.2%로 1년 전에 비해서 1.3%포인트 줄었는데요. 자, 이 경력 단절된 사유를 좀 보니까 육아가 결혼보다 많았습니다. 38.2%로 가장 많아서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섰고요. 결혼이 30.7%, 임신, 출산이 22.6%, 가족 돌봄이나 자녀 교육의 순이었는데 경력 단절 여성이 역대 최저순으로 떨어진 건 일을 그만두지 않고 어떻게든 이제 직장을 유지하는 여성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이제 통계청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임신 출산에는 좀 줄어들었는데 또 육아로 가면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일.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고 파헤쳐보는 시간, 사건 와이파일. 오늘도 냉철한 분석과 탁월한 통찰로 사건의 이해를 한층 더 높여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락팀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안인택 씨 재판이 이제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안인택 관련된 얘기가 사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기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계단 앞에 서 있으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거를 막고 흉기도 휘둘렀던, 그래서 5명을 숨지게 하고 6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던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이 사람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5일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끝날 예정인데요. 자, 이 사건 우리 한번 다시 기억을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지난 4월 17일 날이죠. 이제 새벽 4시 정확하게 CCTV상 25분으로 나오는데 상해 거주하는 안인득 씨, 그러니까 42세입니다, 나이가. 근데 이제 평상시에 그 위층에 사는 506호라고 좀 나와 있죠. 2층에 사는 분들을 상당히 괴롭히고 동네 주민들에게 뭐 시비를 걸고 또 이전에도 보면 흉기를 휘둘러서 뭐 상해를 입히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본인은 결국 2010년도에 조현병, 정신분열증은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세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그 끝없는 시비에 휘말리다가 이날 4월 17일 날 새벽에 미리서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놓고 그 다음에 3개월 전에 흉기 2자루를 구입을 해 놓은 상태로 이제 밝혀졌는데 본인의 집에 이제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주공 아파트인데 여기에서 불이 나니까 주민들이 대피를 하죠. 이렇게 됐는데 비상 계단에 미리 준비한 흉기 2자루를 가지고 내려오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되죠. 어떤 거냐면
본인보다 약한 사람, 장애인,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뭐 이렇게 노약자 할머니라든가 이런 사람을 집중적으로 목이나 얼굴, 또 목 부위 등을 그 치명상 급소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본인보다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세 보이는 남성들은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자들 중에 유일하게 60대 이제 그 고령자가 사망을 하시는 경우도 생겼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 대한 중상을 입히는 아주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공동 거주 구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70~80%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소위 조현병에 관련한 범죄를 치부하기보다는 사회 안전망에 있어서 상당히 충격적이고 되짚어 봐야 될 사건이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안인득 사건은 당시에 그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안인득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았던 그 주민들이 경찰에 여러 번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게 해결이 안 됐다가 일어난 끔찍한 비극이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작용을 했었었죠. 그럼 교수님, 그 일반 시민 10명이 이제 배심원으로 참석을 해서 지금 25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한 안인득의 심리가 도대체 뭡니까?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아, 할 말이 있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고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고 이런 얘기를 계속 안인득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걸 보면 실제 안인득은 스스로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은 이런 상황이 있는 게 때로는 살짝 정당하다. 나도 할 말 있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그전에도 해왔고 아마 이런 차원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한 게 아닌가 싶은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지금 그 아마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게 된 건 안인득이 과연 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럴 가능성보다는 지금 현재 그 국선 변호인이 옆에 붙어 있는데 아마 그분의 조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그 검사 쪽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개하고 사람 간의 구별만 가능하다면 이건 심신미약으로 바라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안인득 쪽에서 이야기하는 심신미약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서 그 참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사람이 과연 정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실제 거기 참여한 배심원들이 한번 봐라. 아마 이런 일종의 심신미약을 좀 강조하면서 형량에 대한 어떤 감경 이런 부분을 조금 도모했던 게 아닌가. 이 두 가지로 제가 볼 때는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러 번 해봤는데 잘 안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진 것도 사실은 상당히 조금 특이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안인득이 치밀한 계획하에 잔인한 수법으로 이웃을 죽였다. 이게 바로 검찰의 그 주장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안 된다. 이거는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판에서 안인득이 변호사의 말을 딱 끊어버리고 자기 기분 나쁘다. 왜 나를 심신미약이라고 하느냐. 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사 측 주장은 이겁니다. 이 소위 범구라고 하죠. 범행 도구, 휘발유라든가 흉기를 미리서 이제 구입해가지고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점,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이고요. 문제는 범행 당시에 주민들이 대피해서 내려오니까 흉기를 휘두르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특히 5층, 본인은 4층에 사는데 5층에 사는 주민이 4명이 이제 그 사상을 당한 5명 중에 4명이 사상을 당했던 아주 피해가 컸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정선엽 씨라고 알려져 있죠. 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진 관리사무소 직원. 이 직원이라든가 관리사무소 직원이 쫓아오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지금까지 뭐 했냐라고 하는 말을.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출동 경찰관에게 너희들 왜 여기 왔어? 공포단인 줄 알아. 백날 쏴봐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쳐요. 그런데 정작 실제 실탄을 쏘고 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흉기를 버리고 투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황당한 얘기가 나오죠. 수갑을 좀 헐겁게 풀어주면 내가 왜 사람을 죽였는지 이유를 얘기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참혹한 끔찍한 현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본인이 흉기를 휘두르다가 다친 손가락 치료를 먼저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네. 이런 점으로 볼 때는 지극히 정상적이지는 않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지만 결국은 이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관련 의료인들 얘기가 그 당시 범행 당시에 사물 변별의 의사나 분별할 능력이 없었다. 미약 상태다. 이렇게 보고 정신분열 증세라고 하는 부분은
범행 당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정상이지 않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류남경 검사가 여자 검사입니다. 창원지검에. 이분이 그 농고를 하면서 사실은 12살 소녀와 그다음에 할머니가 사망을 한 부분을 이제 그 농고를 하면서 실제로 눈물을 흘리고 울먹이기도 했어요. 현직 검사가.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내려오는 주민들을 상대로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덩치가 크거나 본인보다 힘이 우세한 사람은 쳐다보기만 하고 그냥 보내요. 그런데 12살 먹은 소녀라든가 시각장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약자 할머니 할아버지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상대로만 급소를 찌르는 형태의 흉기를 휘두른 사망사고를 내고 중상을 입힌단 말이죠. 이렇다라고 하면 과연 이 당시에 안인득이라는 사람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분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자인가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계획범죄다 이렇게 보는데 뭐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계시지만 우리나라 형법이 10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걸 굉장히 조언을 한 것 같아요. 심신미약 장애인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게 중요한데 두 번째 이항이 뭐냐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을 미약하게 행한 자는 형을 감경한다. 뭐 필요적 감경이나 뭐 임의적 감경, 감면 이런 조항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걸 국선 변호인이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게 아닌가 하지만 국민청원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우리나라 조현병 앞에 말씀하셨지만 정신건강보건법 그다음에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행정입원과 강제입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자체에 의뢰를 해서 3일간 입원을 시킬 수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의사 1명과 경찰관 1명이 동의를 얻어서 3일간 강제 집행 입원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현재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지금 의사 2명의 증언이 있어야 되고 관련자 증언이 가족이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본인이 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안인득이 상당히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은 정말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 교수님이 안인득이 그랬다잖아요. 누구를 죽였는지 사건 관련 내용을 정확히 좀 얘기를 해라 이랬더니 손가락을 치료해주면 답변해주겠다. 뭐 이러기도 하고요. 또 경찰을 향해서 니네들 국정농단 사건 때 뭐 했냐. 이런 생뚱맞은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피해자인데 10년 넘게 자기는 불이익을 당해왔는데 왜 내 말은 듣지도 않냐 뭐 이러면서 화를 냈다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 지금 바깥으로 드러난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을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심신미약이라는 말은 그 정신의학 쪽에서 진단명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이제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네. 원래 법 쪽에서는 지금 정상 그리고 심신미약 그리고 심신상실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고 정상과 심신상실 그 사이에다가 심신미약을 두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평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5-6가지 조항을 가지고 뭐 지적 능력이 충분한가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정신감정의의 감정 결과가 어떠한가 그리고 실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정상이라고 보였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또 실제 뭐 재판정에 섰을 때나 검사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심신미약으로 어느 정도는 좀 판단해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런 판단에 대한 여지는 단순히 뭐 판사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감정과 관련된 감정의들도 거의 한 88% 이상이 함께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심신미약의 기본 전제가 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단력이 맞습니다. 사리 분별이 되느냐, 시시비비와 선악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판별력이 있는가 이런 건데 죄송합니다. 이를테면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조현병이라고 다 조현병 이렇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초기도 있고요. 중기도 있고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도 있는데 이럴 때 이 사람이 조현병이라 그러면 완전히 다 사리분별을 못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심신미약이도 이야기도 나오지만 실제 조현병과 같은 이런 정신질환이 발생했을 때 이런 건강하고 또 사실은 굉장히 안전한 또 무고한 이런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잠재적 피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순간에 이 잔혹성도 잔혹성이고 분명히 밝혀져야 될 건 밝혀져야 되지만 안인득이
조현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또 조현병이 초기나 중기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 상황일 경우가 꽤 많고 남들이 볼 때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이 부분에 대해서 심신미약이 아니다. 이 상황 한두 가지 상황을 볼 땐 심신미약을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우리가 그 인천 초등생 그 살해 사건 발생했을 때도 그 고등학생에 대해서 2주간 정신감정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길게는 한 달까지도 하고요. 이 정신감정이라는 게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사들을 아주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다각도적으로 입체적으로 진행해서 이 사람이 과연 심신미약이냐 정상이냐 또 심신상실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아닌득에 대한 지속적인 좀 정신감정 평가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문자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9837 쓰시는 분께서요. 법이 너무 약해요. 남을 죽이면 자신도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이런 쪽으로 좀 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8328 쓰시는 애청자분께서는 심신미약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 이 법을 아예 없애는 게 어떨까요?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특히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기준은 평상시에 심신미약이었냐라는 것보다도 그 범행을 할 당시에 제대로 된 판단 능력이 있었냐 없었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 공주 치료감호소 같은 데서 이제 보통 그 2주나 3주 정도에 걸쳐 가지고 그 사람의 정신 건강이 어떤지를 판단을 하는데 그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범행을 할 당시의 인지 능력, 그 그렇죠. 범행에 대한 제대로 된 기억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정상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좀 보입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팀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그 사고가 나던 아파트 상황에서 관리사무소 그 직원 정 씨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불계단으로 뛰어들어서 용감하게 아닌득하고 맞서 싸웠는데요. 그 와중에 아닌득이 흉기를 휘둘러서 얼굴 반쪽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2, 3개월 정도 치료받으러 다니느라고 사실은 쉬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직장 갔더니 외상후 스트레스 하니까 너무 커서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치료비도 못 받고 실직 상태가 돼버리고 의사상자 보호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제 이 말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노영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이번에 안인득 사건의 그 전 사건으로 사례를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2008년도 10월 달에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죠. 이게 지금 안인득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그 당시 뭐 신원이 공개가 됐는데 그 정모 씨라고 30세 된 사람이 똑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이 사망을 6명 내고 그다음에 중상을 7명을 냈던 유명한 사건이에요. 네. 이 사건에는 이 범인이 사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마 좀 이런 걸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진주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 29세 된 정모 씨. 뭐 사실 언론에 많이 그 성함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이분이 정말 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직을 하다가 비상벨이 울리니까 각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의 칼에 찔렸다라고 소리치는 그 주민 쪽을 향해서 가는데 안인득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안인득이 이 사람에게 대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지금까지 뭐 했느냐고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이때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어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 50%의 신경마비가 와가지고 말도 어눌한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뭐 인지 능력도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돼버렸죠. 29세 된 청년이 이런 곳에 고생을 하다가 본인이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뛰어다니면서 주민들을 맞아. 구출해내고 네. 치료도 해줍니다. 이런데 이후에 문제가 되죠. 이 사람이 산재보험으로 이제 그 급여를 받는데 신청을 하니까 상처 정도 하루 치료하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6만 6천 원이 지급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그리고 됐었거든요. 얼굴 다쳤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건 아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판단 내렸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정말 황당하고요. 분노가 치이는데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나중에 그 보험 소위 근로복지공단에서 928만 원 그러니까 휴양급여를 지불하기로 결정은 됐지만 그 이후에 이분이 새로운 직원을 채용을 해요. 그래서 현재 알아보니까 실직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LH에서 가장 큰 저는 논란이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의로운 우리 LH가 지은 건축물 내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의로운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LH 공사에서 하는 얘기가 보통 경찰도 열심히 하는 경우는 특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LH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특혜로 보일 소지가 있어서 특채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쳤는데 저 정말 분노스러워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채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저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안인대 사건 생각하면 저도 매우 화가 많이 나는데요. 오늘 결과적으로 피고인 신문하고 최후 진술, 배심원 평의를 거친 선고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우선 교수님. 저는 이게 지금 사건 자체가 워낙에 큰 사건이고요. 이게 만약에, 이런 심신미약에 관련된 얘기가 없었다면 이게 대단한 사건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심신미약에 관련해서 크게 참작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냥 조심스럽습니다만 굉장히 최고형에 가깝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 팀장님. 네, 저는 이제 많은 사건을 해서 송치를 하면 꼭 제가 그 방청을 하거든요. 재판장에 가서. 그런데 윤남경 검사는 분명히 사형을 구형할 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님은 아마 여러 가지 형태, 소위 심신미약의 상태라든가 사물의 분별 이런 점이 이제 증언이 됐거든요. 그리고 네, 행선수사를 한다라든가 국정조사 때 당신들 뭐 했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과 관련 의료인의 그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미약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랬군요. 싶습니다. 지금 그 쿵댕이라고 하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유튜브에서 심신미약일 수도 있겠지만 안인득은 자신보다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을 정확히 구분해서 죽였는데 이 정도 사례분별이 가능한 사람을 왜 심신미약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얘기는 꺼내지도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인득에게 따끔한 한마디씩을 10초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장애가 있다면 치료 후 처벌받아야 되고요. 네. 정신장애가 없다면 이 사람은 사실 인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오랫동안 격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범행 당시 상황으로 봐서 사물 변별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있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강력히 처벌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 그리고 이호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네, 추운 겨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시점이지만 우리 가슴을 점점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입니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손흥민 선수 소식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에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 뛰는 모습 보는 거는 좋은데, 네. 이게 유럽에서 뛰니까 하여튼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시차가 안 맞죠, 우리랑. 쉽진 않은데. 오늘 유럽 축구연맹급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차전에서 토트넘이 이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를 4대2로 이기고 16강 진출을 확정졌습니다. 4대2 원사이드한 느낌은 드는데 2대0으로 뒤지다가 4대2로 뒤집는 대역전승이었고요. 네. 오늘 경기에서 모두의 관심, 손흥민 선수가 과연 4경기 연속골을 넣느냐 이것이 관심사였었거든요. 4경기 연속골에는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이번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어시스트 한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 최근 5경기 연속 이 공격 포인트 기록하면서 현재 시즌 9골, 어시스트 6개를 기록하고 있고요. 토트넘이 지난 시즌 유럽 축구연맹급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팀이거든요. 오늘 경기 이기면서 이 3승 1무 1패로 16강 진출을 확정졌습니다. 네, 그랬군요. 오늘 토트넘 얘기부터 이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예. 오늘 얘기해 주실 키워드는 뭡니까 그러면? 유상철 감독입니다. 유상철 감독이요. 아시죠? 네, 그럼요. 프로축구 감독인데 지금 예. 아프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지난 11월 19일에 유상철 감독이 구단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내가 췌장암 4기 투병 중이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던진 메시지는 병마와 싸워서 끝까지 이겨내겠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11월 24일 경기에서 이 항암 치료받으면서 투병 중인데도 상주 상무하고 경기 때 이 벤치를 지키면서 선수단을 이끄는 모습 그대로 이제 지켜왔거든요. 이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팬들이 응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울산 현대나 전북 현대의 경기 또 이 FC 안양 부천 FC 경기 그러니까 대부분의 프로축구 경기에서 네. 경기 시작하기 전에 축구 경기장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경기 시작 전에 유상철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함성을 함께 지르고 네, 하면서 유 감독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지금 연출이 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사실 유상철 감독이 얼마 전에 이제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밝히면서 예. 좀 내가 안 밝히려고 했는데 밝힐 수밖에 없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좀 티가 났거든요. 얼굴이 그렇죠. 너무 안 좋은 것 너무 같아서. 안 좋으니까. 예. 근데 하여튼 유상철 감독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활약이 또 대단했기 때문에 그랬죠. 예. 아주 젊은 나이란 말이죠. 지금 48살이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죠. 네. 그런데 예. 이렇게 좀 안타까운 병 때문에 사실 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유상철 감독을 응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저 이 소식 들으면서 뭐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유상철 감독은 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 동안 꽤 긴 시간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일본의 그 요코하마에서 뛰면서 21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 놀랍게도 유상철 감독이 20년 전에 뛰었던 선수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도 한국에서 유상철 감독 소식이 뉴스로 나가니까 지난 23일 요코하마가 경기를 할 때 요코하마의 팬들이 경기 도중에 유상철이라는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힘내라고 응원을 했거든요. 근데 더욱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글로 네. 상철이 형 힘내라 할 수 있다. 이 한글로 써가지고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어요. 팬들이 그래도 참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이런 거 보면은 이 스포츠 세계 진정 스포츠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국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팀에서 뛰었던 선수, 그때 잘했던 선수, 매너가 좋았던 선수 이걸 좀 특별하게 서로 기억하는 이 그들만의 어떤 연대 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네. 거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스포츠는 국적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일단 스포츠를 매개로 해서 예. 우리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이런 눈물을 선사하는 그런 선수들을 좀 더 좋아하는가 봅니다. 근데 48살이면 한창 나이인데요. 그쵸. 스포츠계 생각보다 이렇게 암에 걸렸다가 이겨낸 선수들도 많고 좀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운동하는 선수들이라고 하면 훨씬 더 건강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운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기능성으로 뭐 관절이나 뭐 이런 데는 고질병이 다 있고요. 이 암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선수들이 튼튼하기 때문에 뭐 건강하기 때문에 많이 걸리지도 않는데 그래도 뭐 제가 보기엔 신의 뜻이라고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암에 걸리는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 항암 치료를 받고 다시 원대 복귀해가지고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지금 프로야구 NC의 투수 원종현 선수가 있거든요. 대장암을 극복을 했습니다. 대장암을요? 예, 극복하고 NC에 복귀했는데 올해 최고의 성적을 거뒀어요. 그리고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정현욱 코치라고 있거든요. 네. 정현욱 코치도 이 선수 시절에 암에 걸렸다가 완치하고 복귀해서 지금 은퇴하고 난 뒤에 이제 코치 생활하고 있고요. 여자 프로골프의 이민영 선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민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신장암을 이겨내고 다시 필드로 복귀를 해서 선수로 활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창 활동을 하던 선수들이 암에 걸렸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면 예. 일단은 선수 생활을 중단하는 겁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부분 선수들은 일단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제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치료에 전념을 하죠. 잠시 이제 현장을 벗어나게 되는데 NC의 그 원종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월에 대장암 2기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 곧바로 수술을 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복귀를 했는데 올해 31세이브 기록하면서 세이브 부문 3위 기록했고요. 와. 자신의 그 최고 성적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 프리미어 12 대표팀에도 뽑혔습니다. 또 이 프로배구의 현대캐피탈이라는 강팀이 있어요. 그렇죠. 현대캐피탈의 최태원 감독 같은 경우에는 더 놀라운데 이 선수 시절에 암 선고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경기에 계속 출전했습니다. 훈련도 빠지지 않고요. 투병 생활을 하면서 선수 생활을 병행하면서 암을 극복한 아주 놀랍고 또 감동적인 사연이 있죠. 와, 어떻게 암 치료를 받으면서 경기를 계속 출전했다. 상당히 놀랍습니다. 놀랍죠.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더 놀라운데. 네네. 그러니까 한창 때,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림프암이라는 판정을 받은 거거든요. 림프암이면 혈액암 쪽 말하는 건가요? 그 피부에, 네. 그 암이 번지는. 근데 놀라운 게, 암 판정 이후에
이 단 한 번도 그 다음 날서부터 훈련에 빠지질 않았습니다. 어머. 그리고 그리고 그 시즌에 암 선고를 받은 그 시즌에 모든 이제 30경기였는데 이 30경기 중에 26경기에 출전을 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네. 믿기지가 않죠. 네. 이 처음에는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팀 동료들에도 알리지 않고 이 병원에 갈 때 팀 관계자 이 트레이너랑 같이 갔기 때문에 트레이너하고 감독만 알고 있었었는데 이 당시에 그 김호철 감독이 있었거든요. 김호철 감독이 또 일부러 훈련에서 빼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왜 안 빼줬을까요? 그럼? 그러니까 본인이 하려고 하니까 무언가 하나 붙잡고 배구를 계속 해라 이런 때 응원하는 차원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항암 치료 받으면 기력이 쇠하잖아요. 그럼요. 예. 기력이 쇠하면서 항암 치료 받으면서 기력이 쇠하는데 이 본인이 스스로 훈련에도 빠지지 않고 경기도 나가다 보니까 몸이 이제 견디기 힘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알게 된 거죠.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본인이 결국에는 암을 극복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야구에서 가장 명장 중에 한 명이라고 지금 이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얘기가 최태형 감독이 완치 후에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혹독하게 내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배구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최태형 감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암에 걸린 사실을 가족한테도 알리지 않고 예. 팀 동료한테도 알리지 않아가지고 이상하게 경기를 뛰고 훈련도 열심히 하는데 뭔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이 보여서 그때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나중에. 그랬다는 거죠. 와, 예. 대단한데요. 지금 0114번 쓰신 우리 애청자분께서요. 정말 암 치료 받으시면서 하시는 분들 멋집니다. 그리고 유상철 감독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도 응원의 말씀, 우리 유상철 감독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힘내라고 응원의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사실 암 걸렸다 그러면은 딱 시리에 빠지기가 쉬운데. 예. 그리고 저는 좀 하나 또 궁금한 게 이게 아마추어 팀이라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프로 팀들은요. 사실은 선수들이 그냥 일종의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될까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예. 쉽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구단이나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그 해당 선수들이 이제 아프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계약 기간이 있고요. 계약 기간이 있고 일정 기간 정도는 기다려줍니다. 선수 재활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일정 기간 정도는 기다려주죠. 네, 어느 정도는 기다려주면서 예.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이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리고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최태형 감독 얘기도 계속 했습니다만은 항암 치료 받으면서 훈련과 경기를 병행했다. 근데 이게 본인이 끝까지 손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만약에 작용했다 이런 얘기 좀 하시는 거잖아요. 운동선수들은 그런 의지가 남들보다 좀 더 강해서 이게 좀 가능한 건가요?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집념. 이런 안에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실천적은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최태형 감독이 얘기했듯이 이제 배구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게 마음이 도움이 됐다. 이 얘기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얘기의 속뜻은 나는 더 살고 싶어. 삶을 놓지 않고 계속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으로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네. 아닌데 이 암을 극복한 선수들의 사례를 보면은 대부분 다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운동을 계속 하겠다 이런 집념과 끝까지 버티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발견할 수는 있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투병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보고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제가 가끔가다 목격합니다. 스포츠 세상에서 뭐냐면 반대로 정신이 신체를 지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 놀랍게도 대표적인 예를 들면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네. 이때 이제 남자 유도에서 왕기춘 선수가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랬죠. 결승에서 졌는데 네. 그런데 8강전에서 경기 도중에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어요. 갈비뼈가요? 예,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8강전 그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8강전 경기 이겼고요. 4강전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에 올라갔다가 패한 건데
얼마나 아팠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에 네. 집중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통증은 있지만 이 경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던 거겠죠.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뭐 왕기춘 선수뿐만이 아니라 경기 도중에 부상을 당하는 일은 많이 있는데 경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또 승리에 대한 집념을 가지다 보면은 경기 끝나고 나서야 부상을 발견하는 그때서 느끼는. 예 그런 경우도 그런 사실은 경우도 많이 있군요. 있죠. 어쨌든 인간의 정신력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예. 스포츠가 신체 활동이긴 한데 신체 활동보다 더 중요한 정신이 이제 합쳐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럴 수 있죠. 신체와 정신이 사실은 어떤 관계이냐 이런 것들이 스포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왔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드렸던 주제와는 조금 더 어긋날 수도 있겠지만, 뭐, 인간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노 변호사님한테 이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인간을 정의를 해봐라. 네. 인간이 뭐냐라고 할 때, 뭐 생리학적으로 완벽한 컴퓨터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컴퓨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드웨어는 신체고 소프트웨어는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신체를 단련하는 게 중요해지는데 만약에 이게 무슨 소리냐? 인간이 인간다운 거는 이 정신 세계, 정신 활동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면은 네. 정신이 중요하고 지적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 신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시내마다 정신과 이 신체를 분리해가지고 생각하면서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스포츠 활동이 달라지기도 했는데 네. 이제 근대 이후에는 이제 이 정신과 신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통합체로 인간을 보게 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현대에 와서 이제 프로스포츠가 꽃을 피우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유상철 감독도 끝까지 병마와 싸워서 이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예. 우리 팬들은 유상철 감독이 다시 한번 축구 팬들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한번 기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 변호사님이 유상철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같이 할까요? 예. 유상철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오히려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오늘 최기영 과학기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죠. 정의롭지 못한 그리고 비겁한 이런 일본의 압력에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